박선영은 표정을 숨기는 데 능했다. 이는 배워서 얻은 기술이 아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대기업 재무감사팀에서 수년간 일하며 단련된 성격이었다. 30대인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에 진지한 대화에서 마주하기 전까지는 무관심으로 오해받는 특유의 차가움을 지닌 회색 눈을 가졌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그것이 무관심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인내심이었다. 그녀는 5년 연속 스프레드시트와 보고서를 다루었고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에서 15분 만에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동료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조차 회의에서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경영진은 그녀의 냉철함을 높이 평가했다. 남편도 그런 것 같았다. 최근 선영은 남편이 평가하다라는 단어를 이용하다로 바꿨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직 남편이 그것을 입 밖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7년 동안 함께 살았다. 처음 3년은 좋았다. 그 후에는 관성으로 살았다. 그러다 관성이 멈추기 시작했지만 선영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이 바쁜 시기야. 남편의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지. 곧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했다. 이것 또한 그녀의 성격의 일부였고 아마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남편 이정훈은 아내보다 7살 연상이었다. 도시 여러 지역에 4개의 매장을 둔 소규모 생활용품점 체인의 사장이었고 외곽에 창고 하나, 고용된 관리자 2명과 10여 명의 판매원을 두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했다. 좋은 양복, 계획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하는 습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어떤 공간이든 들어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통했다. 하지만 선영은 그 이면을 알고 있었다. 대출에 대한 밤샘 대화, 은행에서의 전화 후에 침울한 침묵, 피로 뒤에 숨겨진 짜증. 하지만 아는 것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화요일 아침은 어머니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전날 저녁에 이미 따라 아빠랑 며칠 가기로 했어. 보고 싶구나. 아빠가 도시에 못 가본 지 오래돼서 옛날 장소들을 둘러보고 싶어 하셔 라고 문자를 보내셨다. 선영은 메시지를 2번 다시 읽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채 몇 밤째 혼자 자고 있는 침실 천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정우는 출장 중이었다. 부모님은 자주 오시지 않았다.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그들은 평생 꿈꿔왔던 대로 아파트를 팔고 남쪽으로 이사해 바닷가에 작은 집을 샀다. 아버지는 장거리 여행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셨고 어머니는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셨다. 오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정말 보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니면 무언가를 느끼셨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거리와 침묵을 뛰어넘어 작동하는 이상한 모성적 직감을 가지고 계셨다. 선영은 7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께 정훈과의 관계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신념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생각했다. 정훈은 큰 여행 가방과 비즈니스맨다운 모습으로 출장을 떠났다. 이웃 지역의 공급업체와 새로운 물량에 대한 협상이 있어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빠르고 습관적으로 마치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그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선영은 노란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바로 그 점이 경계해야 할 신호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이 없는 것을 피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어머니께 직접 부모님을 마중 나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비행기는 18시 40분에 도착했다. 교통체증과 주차를 고려해 여유를 두고 일찍 출발했다. 이 시간의 공항은 활기차고 시끄러웠다.
입구의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과 사람들이 이별하고 동시에 만나는 모든 장소처럼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냄새가 났다. 선영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서 도착구역의 유리문 옆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전광판에는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20분 정도 지나면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얼굴, 기쁜 포옹, 품에 안기는 아이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걷는 노부부들,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이지색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자그마한 어머니와 은퇴 후에도 잃지 않은 전직 공무원의 고든 자세를 가진 키 큰 아버지를 눈으로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본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익숙한 어깨선, 그 다음에는 특징적인 고개의 움직임, 그리고 얼굴. 정훈이 도착 홀 가장자리, 인파가 적은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발의 짧은 가죽 재킷을 입고 어깨에 여행 가방을 맨 키가 크고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타고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즐기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선영은 그녀를 전혀 몰랐지만 한눈에 그 여자가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는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몸을 숙여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의 것을 받듯, 그리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뺨이 아니라 입술에. 짧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 맞추듯이. 선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든 커피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며칠째 다른 도시에서 공급업체와 협상 중이라던 남편이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하는 것을 서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 번에 생겨나지 않는 특별한 익숙함이 있었다. 오랫동안 함께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렇게 걷는다. 그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바로 그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정우는 오랫동안 선영의 가방이나 그 어떤 것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즉각적인 고통이 아니라 둔하고 거의 물리적인 충격이었다. 마치 발밑의 바닥이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균형 감각에 무언가 영원히 변해버린 것 같았다.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무겁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놓였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낮고 불필요한 음조 하나 없는 목소리. 그녀가 돌아보았다. 아버지 박진우 씨가 옆에 서 있었다. 65세의 남자로 고든 등과 수십 년간 시청에서 일하며 얻은 돈으로 사거나 흉내낼 수 없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그녀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가 손을 잡는 방식에 드러나 있었다. 확신에 차고 떨림 없이 이미 어떤 내적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박진우 씨는 시청에서 토지관계 및 투자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화려한 사업계획서와 숨겨진 의도를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는 첫 대화에서부터 그 둘을 구별할 줄 알았다. 7년 전 이정훈이 청혼하러 왔을 때 장인은 그를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리지도 않았지만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때 선영은 아버지가 단지 딸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했다. 그의 등 뒤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다. 선영이 상상했던 그대로 베이지색 옷을 입은 자그마한 분이셨다.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어머니들만이 반쯤 웃는 미소 뒤에 숨길 수 있지만 눈에서는 결코 완전히 감출 수 없는 특별한 불안감을 보이고 계셨다. 아빠.
선영이 입을 열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너무나 조용하고 그 한마디에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목소리였다. 따라 아버지가 반복했고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해, 그가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고통,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처럼 단단한 무언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마. 그녀는 방금 전 정훈이 서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등은 곧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옆에 있던 여자는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선영에게서 3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갔지만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내도 장인도 장모도 그 누구의 존재도 그의 내면에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이것이 아마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네가 지금 다가가면 아버지가 조용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동료야. 업무상 미팅이야. 네가 다 꾸며낸 거야. 라고 말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너를 히스테리 부린 사람으로 몰고 주도권을 빼앗을 거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잘해. 나는 수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 그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연료처럼 삼고 살아. 선영은 침묵했다. 유리문 근처의 인파 속으로 거의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란이 아니야. 아버지가 평온한 목소리로 마치 명백한 것을 설명하듯 계속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타격이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순간에, 불필요한 소음 없이. 아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안정적이었다. 방금 도착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야. 박진우 씨가 짧게 대답하고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러니 먼저 차를 찾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다. 세게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선영은 울지 않았다. 분비는 도착홀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매우 천천히, 매우 차갑게 재편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편되는 것이었다. 마치 폭발로 철거되는 건물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층마다 체계적으로 철거되는 건물처럼 그들은 다른 문으로 나갔다. 정훈과 그의 동행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선영은 그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찾았고 부모님의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몇 분 동안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 구역의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주차된 차 몇 대와 희미한 노란 불빛을 내는 가로등뿐이었다. 알고 있었니? 어머니가 뒷좌석에서 물었다. 아니요, 선영이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최근 몇 달간의 어조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다. 너무 잦은 늦을 거야라는 말. 그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춘 동시에 그녀의 삶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춘 방식에서. 하지만 알지는 못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하도록 허락한 진실이었다. 모르길 잘했구나. 아버지가 앞 좌석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홧김에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겠지. 선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이야기하자. 그는 돌아서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외모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무너지지 않는 이 공통된 습관에서도 닮아 있었다. 오늘은 그냥 운전해. 길을 가는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대로와 상점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년 동안 이 도시에 오지 않았지만 향수 없이 상황을 평가하는 사업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커브를 돌 때마다 손가락을 살짝 쬐는 뿐이었다. 선영은 침착하게 운전했고 모든 신호등에서 멈췄으며 이날이 얼마나 평범하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다. 커피.
업무 이메일, 쇼핑 목록, 아버지를 위한 구운 생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안녕. 파트너들과 저녁 식사 중이야. 내일 아침에 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할게. 사랑해. 선영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내가 할게. 아버지가 말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는 일정했다. 그의 얼굴은 1시간 전에 사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것을 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정우는 수요일 저녁 8시경에 전화했다. 선영은 막 저녁 식사 후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읽고 계셨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뜨자 선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벽에 기대어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댔다. 안녕, 정훈이 피곤하지만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지내? 괜찮아. 그녀가 평소처럼 대답했다. 협상은 어때? 힘들어.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놓고 계속 버티고 있어. 아마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아. 개처럼 피곤하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보고 싶지 않아. 견딜만 해. 선영이 말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하지도 더 차갑지도 않게. 최근 몇 달 동안 그와 나누던 대화와 똑같은 어조였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진정한 대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의미 없는 의례적인 말들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생각했다. 막힘없이, 망설임 없이, 조금의 긴장도 없이 오랫동안 해와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처럼. 알았어, 내일 전화할게. 잘 자, 잘 자. 그녀가 대답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어두운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가 밥은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자신의 내적 의무 목록에 체크 표시를 했을 뿐이었다. 아내에게 전화했음. 이제 이 창은 닫아도 됨. 선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 어머니가 싱크대에서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응. 선영이 확인하고 수건을 들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어머니는 물을 끄고 딸에게로 돌아섰다.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냥 짧고 강하게 어머니처럼 안아주고 놓아주었다. 때로는 이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선영은 울지 않았다. 이 이틀 동안 처음이 아니었고 이유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단지 눈물은 통제를 풀어야 흘릴 수 있는 것인데 그녀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0대, 그중 7년은 알고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알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했다. 아니면 알았지만 그림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결과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거울 속에는 단호한 시선과 굳게 담은 입술을 한 여자가 있었다. 부러지지 않고 힘을 모으고 있는 여자. 다음 날 아침, 목요일, 선영이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잠시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둘이서 부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나오지 않으셨고 박진우 씨는 중요한 일이지만 불필요한 감정이 필요 없는 일에 대해 말하듯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서론이나 불필요한 말 없이. 아파트는 4명의로 되어 있어 그가 시작했다.
그게 당신들의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선영이 말했다. 당신들의 선물이었죠. 증여계약서, 소유자는 나 하나뿐이에요. 정훈 씨가 아파트 관련 서류에 소유권 증명서, 담보대출 서류, 위임장 같은 것에 이름이 올라 있나요? 아니요. 그는 여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소유권에는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가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람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년 동안 뭐 서명한 거 있니? 보증 담보 동의서, 위임장, 공동대출 신청서 같은 거.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가 몇 번 그런 쪽으로 유도했어요. 사업자금 제조달에 대해 공동대출에 대해 이야기했죠. 두 사람 소득으로 하면 조건이 더 좋고 은행들도 더 잘 빌려준다고요. 한 번은 아파트를 잠시 담보로 잡자고 제안했어요. 2, 3개월 동안의 기술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죠. 그 후에 담보를 해제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매번 미뤘어요. 나중에 하자, 먼저 알아보고 싶어. 독립적인 상담이 필요해 라고 말했죠. 그는 화를 냈지만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어요. 참고 있었던 거죠. 미루길 잘했구나. 아버지가 말하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히 가족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계획이었어.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선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하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확실해질 거야.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가 수년 동안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 최민준 씨라고 재무 컨설턴트야. 그는 대부분의 은행 분석가들보다 부채, 신용위험, 파산 메커니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어. 내가 그에게 네 남편의 사업 상황을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비즈니스 정보를 통해 살펴보라고 부탁할게.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미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정보들만. 아빠,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저께 오셨잖아요. 왔지. 그가 조금의 아이러니도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안 지 1년도 아니고 그 사람을 지켜본 지도 1년이 아니야. 비록 멀리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 그에게서 무언가가 처음부터 나를 불안하게 했어. 그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나는 침묵했지. 압박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와 생각하니 괜히 그랬어.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반박할 것이 없었다. 자신의 과거와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최민준 씨는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선영은 일부러 반차를 냈다. 직장에 앉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힘들었다. 직장에서 그녀는 오전 내내 자동 모드로 일했다. 표를 열고 숫자를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는 법을 알았지만 점심때쯤에는 만약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무른다면 자신의 침묵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준 씨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밝은 셔츠의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겨드랑이에 서류 폴더를 끼고 있었다. 그는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결과가 그 자체로 말해주기 때문이었다. 짧게 인사하고 테이블에 앉아 서론 없이 폴더를 열었다. 선영은 맞은편에 앉아 들었다. 이정훈의 매장 체인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 있는 4개의 소매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매출이 있는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이었다. 실제로는 실제 이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채무를 다른 채무로 막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구조였다. 두 주요 공급업체는 연체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지불 연기에 대한 미지근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은행의 신용 한도는 거의 전부 사용되었고 잔액은 최소한으로 남아 있었다. 창고는 우대 조건으로 임대되었는데 그 기간이 2달 후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임대인은 이전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최민준 씨는 정훈이 몇 주 동안 협상해온 잠재적 투자자에 대해 언급했다.
투자자는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 중이었다. 이건 그냥 힘든 시기가 아닌가요? 선영이 물었다. 최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시기란 일시적으로 돈이 없지만 전망과 예비 자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는 다른 그림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예비 자금이 없고 재정적 완충 장치도 없고 수익 전환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사업은 이전 채무를 갚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은 채권자 중 한 명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만 작동합니다. 그러면 구조는 빠르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박진우 씨가 물었다. 모를 리가 없죠. 최민준 씨가 대답했다. 몇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은 자신의 숫자를 봅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상황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선영 씨가 묘사한 것을 보면 그는 불필요한 부드러움 없이 그녀에게 짧게 말했다. 그는 아내의 자원을 통해 일부 구멍을 막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증을 통해서든 아파트 담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녀의 소득을 담보로 한 공동대출을 통해서든 아마도 어떤 조합으로든 방안은 조용해졌다. 창밖에서는 마당이 시끄러웠다. 아이들의 목소리, 맞은편 열린 창문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음악,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다. 선영은 앞에 펼쳐진 숫자들을 보며 그동안 그의 끈질김을 남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압박을 어색함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이 숫자들은 말이 교묘하게 숨겼던 것을 설명해 주었다. 어색함은 없었다. 계산되고 체계적이고 냉정한 전략이 있었다. 아파트가 위험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 아파트는 증여 계약에 따라 내 명의로 되어 있어. 그것은 내 개인 재산이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혼 시 그는 예외적인 근거 없이는 그것에 대해 주장할 수 없어. 너희의 경우 그런 근거는 없어. 변호사에게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볼게. 최민준 씨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유리해. 여기서는 걱정할 것이 없어. 다음은요? 선영이 물었다. 아버지는 최민준 씨와 눈을 마주쳤다. 이미 이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사람들처럼 짧게 아직은 급하게 행동할 필요 없어. 박진우 씨가 말했다. 너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해. 공항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마. 마지막 몇 달 동안 했던 것처럼 어떤 편리한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 이미 해왔던 것을 계속하고 기다려. 무엇을 기다려요? 그의 상황이 극에 달할 때까지. 최민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상황은 저절로 극에 달할 거야. 몇 주,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의 문제야.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필요가 없어. 단지 실제 상황이. 아직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허락해주기만 하면 돼. 채권자들, 파트너들, 잠재적 투자자들이 만약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거야. 아무도 가라앉는 배에 자금을 댈 의무는 없어. 그게 합법적인가요? 선영이 되물었다. 완벽하게. 아버지가 말했다. 망설임 없이, 단서 없이. 아무런 함정도 더러운 짓도 없어.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뿐이야. 그의 약점은 실제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그것을 숨기는데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 것뿐이야. 선영은 침묵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님으로 와서 이틀 만에 그녀가 수년 동안 보기를 꺼려했던 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준 이 사람을 그녀가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보답받지 못한 신뢰의 대가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어머니가 차를 가져와서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컵을 놓고 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곁에 있어 주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는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자동차, 가로등, 마당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대화 소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선영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 둔하고 끊임없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주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주된 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차갑고 집중되고 단단한 준비된 상태와 비슷한 무언가. 정우는 토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행 가방을 들고 며칠 동안 긴장되었지만 성공적인 협상을 마치고 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선영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부모님은 그 무렵 이미 떠나셨다. 미리 그렇게 약속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불필요한 증인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이도록 보고 싶었어. 정훈이 말하며 그녀를 안았다. 피곤하겠다. 선영이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긴장 없이 똑바로 서서 그가 자신을 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되었는지 스스로 놀랐다. 예전에는 배신을 확실히 알게 되면 떨지 않고는 그를 쳐다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를 남편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 올 때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아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차갑고 거의 전문적인 느낌이었다. 마치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실수 없이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돌아온 후 첫 주 동안 정우는 조용히 지냈다. 직장에서 돌아와 일에 대해 자세하지 않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별로 듣지 않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선영은 들으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침묵을 알아차렸다. 그가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교묘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피하는지 알아차렸다. 알아봐야 해. 지금은 복잡해.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이것은 시간을 끄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동안 최민준 씨는 조용히 체계적으로 불필요한 소음 없이 일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공급업체 중 하나였다. 정훈이 3년 동안 거래해온 대형 도매 창고였다. 최민준 씨는 비즈니스 인맥을 통해 상업이사에게 정훈의 체인점 재정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리고 지불 연장을 갱신하기 전에 파트너에게 현재 지불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상업이사는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며 가장 불편한 순간에 무너지는 화려한 계획들을 많이 보았다. 그에게는 추가적인 설득이 필요 없었다. 단 한 번의 암시로 충분했다. 그는 정훈에게 최신 재무보고서를 요청했다. 정훈은 서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최민준 씨가 경고했던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했다. 지불 연기로 가려진 구멍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지 않는 숫자들. 공급업체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지불 유예되신 다음 물량에 대해 일부 선불을 요구했다. 정훈에게 이것은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즉각적인 운전 자금 부족을 의미했다. 두 번째는 창고 임대인이었다. 최민준 씨는 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단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공통된 지인을 통해 정보를 알아냈고 정보는 저절로 전달되었다. 임대인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계약 연장 문제를 예정보다 일찍 제기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특혜 없는 시장 가격. 정우는 협상하려고 애썼고 약속하고 설득했지만 실제 재정적 증거 없이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동시에 정훈이 한 달 이상 협상해온 잠재적 투자자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의뢰했다. 이것은 그의 자체적인 결정이었다.
돈을 투자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고 싶어 했다. 감사는 편견 없는 시각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일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부채, 현금 흐름 부족, 지불 연기에 대한 의존성. 투자자는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은 길어졌다. 이 모든 일이 하루,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정훈이 돌아온 지 거의 3주가 지나서야 압박이 정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거의 무심하게. 그들은 수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정훈은 배송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있잖아. 우리 둘 다 제대로 된 가족 자본이 없었어. 힘을 합쳐야 해. 함께하면 더 쉬워. 무슨 뜻이야? 선영이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사업에서 말이야. 너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우리는 가족이고 이건 우리 공동의 일이잖아. 나는 내일이 있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고용된 직원이지 사업가가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저녁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 중 하나를 재융자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확인된 소득이 있는 두 번째 대출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거야. 그가 설명했다. 너는 실제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계약서에 이름만 올리는 거야. 정훈 씨, 선영이 항상 대답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독립적인 법률 자문 없이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그게 내 규칙이야. 당신도 알잖아. 무슨 변호사야. 선영아, 이건 가족 일이잖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거야. 가족 일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그는 침묵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그녀가 최근 몇 주 동안 읽는 법을 배운 감정이 드러났다. 짜증, 하지만 참으려는 노력으로 가려진 짜증. 그는 아직 그녀에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습관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음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에 아파트 이야기로 다시 접근했다. 길고 참을성 있게 거의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은행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간에 부동산 담보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6개월이면 대출은 갚고 담보는 해제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그는 이것을 저녁에 그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꺼냈고 미리 연습한 듯 차분하게 말했다. 선영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아파트는 당신 사업의 위험에 관여하지 않아. 그가 침묵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내 개인 재산이야. 우리 결혼 전에도 내 것이었고 당신 사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것으로 남을 거야. 내가 남인 것처럼 말하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구로 사용되는 특별하고 압박적인 상처. 나는 내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야. 정우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방을 돌아다녔다. 선영은 그의 뒤를 따르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계속 읽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녀가 이 몇 주 동안 배운 것의 일부였다. 그녀의 반응에서 그에게 발판을 주지 않는 것. 집에서 이 조용하고 거의 피비린내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선영은 부모님께 몇 번 전화했다. 어떻게 버티고 있니?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물었다. 버티고 있어요. 선영이 대답했다. 힘들지? 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울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7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가 단지 피곤한 거라고, 사업은 스트레스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질문을 하는 것을 피했던 거예요. 진짜 대답이 두려워서요. 네가 믿었던 것에 대해 내 잘못은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알아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지만 더 이상 대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질문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단지 동의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선영은 한 번도 정훈에게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암시로도 눈빛으로도 어조로도 그녀는 몇 번이나 거의 말하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특히 자기만족적인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때, 다른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하며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지만 매번 공항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소란이 아니라 정확한 타격이 필요해. 그녀는 버텼다. 한편 정소희는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전화를 덜 했고 짧게 만났다. 그는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약속했다. 소희는 기다렸다. 그녀는 젊고 매력적이었고 남자를 한 가지 간단한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알았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정훈에게는 아직 돈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외관이 가장자리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그들의 공동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처음 그녀를 매료시켰던 그 가벼운 자신감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소희가 잘 알고 참을 수 없어 하는 음조가 섞여 있었다. 집을 연기를 요청하는 사람의 음조. 그녀는 그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전보다 조금 더 늦게 전화를 받을 뿐이었다. 때로는 바로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화를 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펜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고 새로운 펜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희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이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최민준 씨는 박진우 씨에게 전화로 투자자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거절했다고 알렸다. 거칠지 않게 소란 없이 단지 편지를 보냈다. 서류 분석 결과 현재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중하게, 최종적으로 정훈에게 이것은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다. 투자자는 그의 가장 큰 희망이었다. 가장 시급한 구멍들을 막고 움직일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현금. 이 돈 없이는 그가 최근 몇 달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 협상, 약속, 집을 연기 등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무너져 내렸다. 선영은 목요일에 아버지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직접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곧이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곧이야. 아버지가 확인했다. 일주일.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 그리고 차분하게 덧붙였다. 최민준 씨는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것이 항상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어. 나머지 채권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 그런 정보는 비즈니스계에서 빨리 퍼져. 모두가 이웃보다 먼저 자기 몫을 챙기고 싶어 해. 이것은 이미 내부에서 멈출 수 없는 과정을 시작시켜. 그에게 남는 건 뭐예요? 선영이 물었다. 빚이지.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줄 사람을 찾으려는 시도. 마지막 시도는 너, 정확히는 내 아파트와 내 소득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곧 꺼낼 대화는 이전의 모든 것보다 더 끈질길 거야. 준비해. 준비됐어요. 선영이 말하고 대화를 마쳤다. 다음 며칠 동안 정우는 집안을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졌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인정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선영은 최근 몇 주 동안 길러온 그 차가운 주의력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는 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다. 예전에는 나쁜 시기에도 항상 상황을 유리하게 설명하고 곧 모든 것이 나아질 이유를 만들어낼 말을 찾았었다. 이제는 침묵했다.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웅변적이었다. 월요일에 그는 점심때까지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부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넘기고 메시지를 입력하고 다시 넘겼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 신경질적이고 무의미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선영은 8시 반에 출근하며 그를 보았고 보온병에 커피를 따르고 코트를 잠갔다. 정우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늘 늦게 올 거야? 모르겠어. 그녀가 대답했다. 상황 봐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수요일에 최민준 씨가 전화해서 선영에게 짧은 메시지로 알렸다. 은행이 이정훈 씨에게 신용한도 연장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타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용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신용한도 없이는 운전 자금이 없었다. 운전 자금 없이는 상품이 없었다. 상품 없이는 매출이 없었고 그마저도 현재 경비를 충당하기에 겨우 충분했다. 선영은 사무실 책상에서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확인하던 보고서로 돌아갔다. 한 페이지를 끝내고 또 다른 페이지를 끝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물을 따르고 창가에 서서 잠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자동차, 행인들, 평범한 도시의 정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처음으로 정말로 무너진 채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탁자 위에 열쇠를 던졌다. 열쇠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줍지 않았다. 선영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마치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을 힘이 없는 것처럼 재킷도 벗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선영은 부엌 문가에 서서 말없이 기다렸다. 그녀는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37세의 이정우는 자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익숙했다. 상황을 통제하고 항상 다음 수, 새로운 계획, 그리고 확고한 주장을 가진 사람. 이 이미지는 그에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었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다는 느낌. 지금 그를 보며 선영은 다음 수도 새로운 계획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단지 빚과 텅 빈 은행 계좌뿐. 무슨 일이야? 은행이야.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완전히 거절당했어. 알겠어. 선영이 평소처럼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어조에 무언가 그를 거슬리게 했다.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동정심 없는 어조. 알겠다고? 그가 반복했다.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야?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 그는 일어섰다. 방을 신경질적으로 빠르게 폭발하지 않기 위해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선영아, 내 도움이 필요해. 정말로 지금 당장 듣고 있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야 해. 딱 6개월만 내가 돈을 받아서 가장 시급한 빚들을 갚고 공급업체들과 새로운 집을 연기에 대해 합의하고 투자자를 찾을 거야. 나에게는 단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뿐이야. 안 돼. 선영이 말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대답은 안 돼야. 정우는 그녀 맞은편에 멈춰섰다. 오랫동안 탐색하듯 7년 동안 알고 지낸 얼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럼 넌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날 버리겠다는 거네. 그렇게. 아니, 난 그냥 당신 사업의 위험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건 다른 문제야. 넌 내 아내잖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빚의 보증인이 아니야. 그는 돌아섰다. 다시 방을 돌아다녔다. 선영은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뜨겁고 거의 만져질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그것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에게 발판을 주지 않는 것, 돈이 필요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더 이상 설득도 부드러움도 없었다. 단지 그가 테이블에 올려놓는 사실일 뿐이었다. 많이, 그리고 빨리. 너는 일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잖아. 대출받아. 안 돼. 내 소득으로는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 돼, 정훈 씨. 이게 우리 가족이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갑자기 마치 무언가 터진 것처럼. 넌 그냥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내가 이걸 세운 게 아니야.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무너지는 건 지금도 은행 때문도 아니야. 그는 침묵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표정은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가 천천히 물었다. 당신 사업에 문제가 생긴 지 한 달이 넘었다는 뜻이야. 그녀가 똑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무겁게가 아니라 기운이 빠진 듯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형태를 부여했던 그 분노를 잃은 채로 잠시 침묵하다가 이전의 공격성 없이 거의 일상적으로 조용히 말했다. 뭐 상관없어. 모든 것이 무너지면 무섭지 않아. 그럼 내 장신구 팔아서 살면 되지. 아빠가 평생 다이아몬드 잔뜩 사주셨잖아. 너는 힘든 상황에 처한 남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금고 비밀번호가 뭐야? 선영은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들을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가 그에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렇게 간단하고 어리석은 표현은 파트너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보험, 비상구, 실패 시 예산 항목, 그녀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 말이 무언가를 부수거나 반대로 참기 힘든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도 파도도 없었다. 단지 마지막 질문이 마침내 마지막 대답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그 이상한 완전한 명료함만 있었다. 7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가 단지 피곤하고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녀는 그를 진짜로 보았다. 그는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내면에서 아직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거기에 머물렀다. 고통 없이, 쓴맛 없이. 그래,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내 말을 들었어.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몇 분 동안 싱크대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당에 가로등이 켜졌다. 노랗고 약간 깜빡이는 불빛. 그 아래에는 벤치에 개를 데리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개는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풍경.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때가 됐어요. 1분 후에 답장이 왔다. 알았다. 내일 최민준 씨와 함께.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 찾아오는 그 이상하고 거의 물리적인 명료함 때문이었다. 생각은 명확하고 짧고 구체적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순서로, 정확히 어떻게, 다음 날, 목요일. 그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최민준 씨를 만났다. 어제 있었던 대화에 대해 차분하게 불필요한 세부 사항 없이 중요한 것만 이야기했다. 내 돈으로 살 거야. 내 장신구나 팔자라는 말에 이르렀을 때 최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람처럼 잠시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이었다. 최민준 씨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신용 한도를 철회했습니다. 공급업체는 없는 선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그는 지불하거나 새로운 창고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그것 또한 없습니다. 투자자는 떠났습니다. 제 평가로는 채권자들과의 실제적인 문제가 시작되기까지 2, 3주, 아니 그보다 더 짧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외부 자금 조달 없이는 멈출 수 없는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선영이 말했다. 네. 최민준 씨가 확인했다. 누군가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구멍을 막아주지 않는 한.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상황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담보 없이는 새로운 채권자를 아무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선영은 카페 창밖으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평온하게 승리감도 아기도 없이 그냥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물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실력 있는 분으로 연락처가 있습니다. 최민준 씨가 말했다. 내일 11시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괜찮아요. 변호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정확하며 서정성 없이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류 더미로 가득 찬 작은 사무실에서 선영을 맞이했고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으며 몇 가지 명확하고 전문적이며 불필요한 내용 없는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 아파트 서류, 증여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검토했다. 20분 후에 그녀는 선영이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듣고 싶었던 결론을 내렸다.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며 결혼 전에 증여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참여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선영이 확인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혼 소송 제기, 동거 중단 통지, 필요한 경우 주거 사용 방식 결정 신청 등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은 합병증이나 숨겨진 문제 없이 표준적인 절차였다. 선영은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하고 이혼, 공동재산 분할과 같은 단어들이 진짜처럼 보였던 7년이라는 세월에 적용될 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생각했다. 적어도 한때는 진짜처럼 보였었다. 준비되시면 전화 주세요. 변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틀 안에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우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분노도 압박도 없이 조용하고 거의 애원하는 듯이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이야기했다. 작은 개인 대출, 단지 보증만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도 담보도 아니고 그냥 서명만. 안 돼. 선영이 말했다. 선영아, 부탁이야. 안 돼.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갔다. 30분 후에 선영은 그가 다른 방에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짧고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에는 침묵. 소희는 요즘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고 때로는 아예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는 짧았다. 그녀는 기다리는데 지쳤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는 또다시 같은 말로 확실한 것을 약속했지만 그 말은 이미 그 자신에게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다. 소희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알았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그리고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토요일은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정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보고 식욕 없이 밥을 먹고 2번이나 발코니에 나가서 아래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버전이 다 떨어진 사람의 텅 빈 표정으로. 선영은 침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했고 부엌에만 나왔다.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긴 근무 주후에 가끔 찾아오던 익숙한 침묵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그 특별한 침묵이었다. 선영은 며칠 후면 이 아파트가 다시 그녀만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금과는 다른 조용할 것이라고 기다림과 긴장의 침묵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공간의 침묵. 그녀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단지 5주 전 공항에서 시작된 일에 끝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월요일 저녁, 선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서류 준비를 부탁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망설임 없이 오래전에 결정을 내리고 이제 단지 그에 따른 것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10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될 겁니다. 선영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고 잠시 침실의 침묵 속에서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문 너머에는 거실이 있었다. 그곳에 정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채널을 돌리고 무언가에 멈추고 다시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을 소리로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 또한 그녀가 알아차리게 된 것이었다. 화요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서서 깨어나는 마당을 바라보며 마셨다. 정우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매일 아침처럼 조용히 나갔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10시에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았다. 이혼 소송장 4본,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 공증된 증여 계약서 4본. 모든 것이 깔끔하게 폴더에 정리되어 있고 서명되고 준비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약속대로 그날 법원에 소송장 원본을 제출했다. 선영은 폴더를 손에 들고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표준적인 서류 세트로 요약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살아있고 진짜였던 또는 살아있고 진짜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결국 날짜, 서명, 그리고 관인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씁쓸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마침내 끝까지 보도록 허락한 진실일 뿐이었다. 그 후 선영은 밤에 도착해서 딸이 마지막 시련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해 호텔에 머물고 있던 부모님께 갔다. 박진우 씨는 마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호텔 방문을 바로 열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고 주의 깊고 불안하며 사랑스러운 시선을 들었다. 선영은 들어와서 코트를 벗고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다. 방 안에서는 커피와 신문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항상 신문을 사셨다. 그것은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아직 일할 때부터 하루를 휴대폰 화면이 아니라 독서로 시작하는 것. 선영은 사람의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포옹했다. 오늘 저녁에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곁에 있을게. 그냥 곁에. 필요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고. 필요 없을 거예요. 선영이 말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아.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냥 곁에 있겠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일어나서 딸에게 다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안아주듯이 강하지만 불필요한 장엄함 없이 안아주었다. 선영은 잠시 기댔다가 놓아주었다. 어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준비됐어요. 선영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직장에서 차분하고 생산적으로 불필요한 생각 없이 보냈다. 지난주부터 미뤄왔던 보고서 3개를 마쳤다. 이메일에 답장하고 삼시의 동료와 차를 마시며 아무것도 아닌 짧은 대화를 나눴다. 아무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는 법을 알았다. 이 능력은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저녁 6시에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아버지께 들러 그를 태웠다. 그들은 말없이 갔다. 박진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은 침착하게 차를 몰며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다. 말은 간단했다. 연설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정우는 집에 있었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휴대폰을 들고 부엌에 서 있었다. 고개를 들어 그녀 뒤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 즉시 변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인이 예고 없이 왔다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노련한 사람의 경계심에 가까웠다. 박 선생님, 그가 평소처럼 말했다. 도시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왔네. 아버지가 똑같이 평온하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다. 창가 의자에 앉았다. 마치 볼 일이 있어서 왔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선영은 정훈 맞은편에 서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듣고 있어.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평소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조금 더. 공항 일 알고 있어. 선영이 말했다. 5주 전에 거기 있었어. 너랑 같이 비행기에서 내린 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부정하고 설명하고 반격할 선택지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으로. 그러고는 첫 번째를 선택했다. 동료였어. 출장이었어. 같은 비행기를 탔어. 도착 홀에서 그녀에게 입을 맞췄잖아. 선영이 말했다.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같이 택시를 타고 떠났어. 침묵. 그 순간 내 옆에는 부모님이 서 계셨어. 선영이 덧붙였다. 분노 없이 쓴맛 없이 단지 사실로서. 그분들도 내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셨어. 그러니까 출장이라는 변명은 계속할 필요 없어. 정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설명하려는 시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정소희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그녀가 계속했다. 내 가게 중 한 곳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 한 달도 넘었지. 침묵. 내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채권자들, 은행에 대해, 그리고 떠나버린 투자자에 대해. 네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 나에게서 무엇을 원했는지. 아파트, 보석, 서명, 보증. 선영아, 그가 시작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녀가 차분하게 그를 가로막았다. 오늘 아침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서류는 접수됐어. 아파트는 내 개인 재산이고 결혼 전에 증여 계약으로 등기됐어. 분할 대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1시간 안에 집을 비워주길 바라. 정우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없었다. 빠르고 차가운 분노가 있었다.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분노, 다 계획했구나. 그가 말했다. 아빠랑. 나는 나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야. 선영이 대답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공급업체들, 임대인, 투자자.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야. 아빠가 옛날 인맥을 이용했어. 증명해봐. 아버지가 의자에서 말했다. 조용히 도전 없이 단지 제안했다. 정우는 그에게 돌아섰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섰다. 왜냐하면 증명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임대인은 모든 위험을 다시 계산했다. 아무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들었어? 선영이 반복했다. 네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주택 소유자로서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정우는 침묵했다. 그러고는 부엌 테이블에서 열쇠를 집어들고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세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선영은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 후에는 침묵.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와 그녀 옆에 섰다.
안아주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시간 후에 정훈이 돌아왔다. 짐을 가지러 말없이 빠르게 큰 스포츠 가방에 짐을 쌌다. 방과 방 사이를 오가며 옷까지 책상 서랍에서 나온 서류들, 충전기, 욕실에서 면도기를 챙겼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읽는 척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서두를 필요 없는 사람의 평온한 모습으로 있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논평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렸다.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할 곳에서는 방해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두 사람. 선영은 그가 옷장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서랍 잠금쇠가 딸깍하는 소리,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7년 동안 들어온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소리들. 끝은 아름답지 않다. 그냥 있을 뿐이다. 정훈이 떠날 때 그는 문가에서 잠시 멈춰서서 선영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가 말했다. 나는 내 것을 지켰다고 생각해. 그녀가 대답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단지 결과일 뿐이야. 그는 나갔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선영은 읽지도 않고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조금 후에 와서 선영이 미리 준 열쇠로 조용히 아파트에 들어온 어머니가 주전자를 놓고 옆에 앉았다. 그들은 셋이서 차를 마셨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가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특별한 저녁 시간, 몇 분 동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아는 황금빛 침묵 속에 서 있는 시간. 아무도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에 먹을 만한 빵이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냉장고를 확인하러 갔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이렇게 끝난다. 차 한 잔, 침묵, 그리고 빵에 대한 질문으로 팡파르도 마무리 연설도 없이 단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정직하고 자유롭게 계속 살아갈 뿐이다. 어머니는 빵을 찾았다. 그들은 먹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도시 이야기, 날씨 이야기, 선영이 여름에 그들에게 와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평범한 말들, 가장 필요한 말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최민준 씨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었다. 정훈의 채권자들은 외부 자금 조달원이 없다는 것을 보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부채 일부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다른 한 명은 연체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 물량 공급을 막았다. 4개 매장 중 2개가 문을 닫았다. 상품은 다 떨어졌고 새로운 것은 없었다. 창고 임대인은 정훈이 지불할 수 없는 새로운 요금으로 청구서를 발행했다. 월말에 그는 창고를 비우고 남은 상품을 빌린 트럭에 실어 어딘가로 가져가 어떤 가격으로든 조금이라도 팔려고 애썼다. 소희는 사직했다. 마지막 가게는 2주 후에 문을 닫았다. 소희는 그때쯤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혀. 그녀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새로운 사진에는 낯선 남자,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가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불필요한 설명 없이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결과가 뻔한데 왜? 정훈은 선영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는 협상하려는 시도로, 그 다음에는 비난으로, 그러고는 침묵했다. 선영은 짧게, 그리고 이혼에 관한 것, 재판 날짜, 서류 목록, 통지서 수령 확인에만 대답했다. 불필요한 것은 없었다. 이혼은 소란 없이 진행되었다. 판사는 표준적인 질문을 했다. 두 사람 모두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아파트는 분할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가 없었다. 7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많지 않았다. 선영에게 남은 가구와 정훈에게 돌아간 자동차, 그게 다였다. 법원 건물을 나오며 선영은 계단에 멈춰 섰다.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떨어져서
그녀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주며 서 있었다.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덥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밝게 비치지만 따뜻하지 않아서 정직하게 느껴지는 그 특별한 햇살. 선영은 잠시 얼굴을 들어 그것을 느꼈다. 가볍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따뜻함을.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축제도 안도감도 아닌 단지 다시 그녀에게만 속한 첫날. 그러고는 부모님께 돌아섰다.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끝났어. 어머니가 확인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옆에서 차분하게 평소처럼 그날 공항에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자고 말했을 때처럼 걸어갔다. 그는 그때 복수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배신자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을 뿐이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였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차이지만 바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선영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이 어떨지 생각했다. 조용하고 자신만의 다른 사람의 침묵과 거짓말이 없는 저녁. 단지 저녁, 단지 침묵, 단지 이제 다시 그녀에게만 속한 그녀 자신의 삶.